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상승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 지금 벌써 이제 4월이니까요. 하반기 부동산 수도권 집값 일단 한번 예측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꾸준하게 오를 거라고 봐요. 그 오름폭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하도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누가 하든지 간에 저는 어느 집단이나 정당이 하든지 뭐 저는 계속 꾸준히 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뭐 금리도 많이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0.75%포인트 기준금리가 떨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가상금리를 높여가지고 이게 지금 4% 초반대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작년 우리가 초만 하더라도 3% 초반대였어요.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예요. 네. 지금 벌써부터 여러분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입주했는데 옛날 헬리오시티 입주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전세 가격도 올랐어요. 지금 아마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전세 시세 30평 물어보시면 12억, 13억 이야기할 거예요. 예, 그나마 예전에 10억 밑으로 떨어졌던 데가 가장 쌌던 데고.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본다 그러면 공급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매매는 뭐 저는 꾸준히 오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일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어느 특정 시점들을 고려해 보셔가지고 잘 이제 선택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는 지금 아직은 폭등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전세가 월세로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앞에서도 저희가 월세를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지금 그나마 잠잠한데요. 근데 전세는 계속 매물이 줄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매매가 이제 토호제 때문에 줄었지 매물은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매물이 지금 8만, 9만 정도 됩니다, 서울이. 근데 전세 매물이 2만, 3만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래를 보시면 전세 거래가 매매 거래보다 두세 배 많습니다. 매매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작아요, 원래. 그런데 매매가 훨씬 많고 지금 전세는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더 걱정하는 게 월세입니다. 월세는 지금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면 강서에 있는 아파트도 한 200, 300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월세 200은 저도 거의 보지를 못했던 건데요. 팬데믹 이후부터 이게 급격하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월세가 이제 좀 괜찮은 지역들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운영 수익 측면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돌렸기 때문에 3%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아마 매매에서 월세로 이제 간다 그러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매매 가격에서 월세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직 우리가 전세라는 그냥 과도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월세는 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과거와 다르게 임차인도 선호하지만 이제는 임대인도 한 3% 나오니까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한 200만 원 나온다 이러면 괜찮거든요. 예. 그리고 가격도 오르잖아요. 은행에 넣어놔도 3% 안 나오고 요즘은. 예. 여러분 정기예금 해보시면 3%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은행에 넣어놔도 3% 안 나오는데 그 3%도 나오고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거는 그 시세 차익은 없거든요. 1억 넣는데 2억 받아가시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식이나 하셔야 되는데 그건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1억 넣는데 잘못하면 2억이 받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화가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월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이날 몇 번 했었죠. 이게 부동산 시장이나 대출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의 그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4% 초반대 정도, 3% 후반대 받으시는 분은 정말 이제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출 같은 것도 이렇게 하거든요. 해서 대출 알선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저 대출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전자계약하고 저희는 이제 다 전자계약을 하다 보니까 대출에서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3% 후반대가 나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4% 초반대라는 거는 지금 대출금리, 지금은 가상금리를 굉장히 떨어뜨려가지고 3% 한 초중반대를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통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3% 후반대 또는 3%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3% 후반대로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뭐 1, 2년 내에 집을 사시는 경우는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3%대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이게 그 티핑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대출을 좀 일으키셔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자, 혹시나 교수님 말씀과 다르게 부동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부동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신호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가 제일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근데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라도 뭐 크게 나쁘지 않게 가. 왜냐하면 지금 수출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수가 이게 수출로 좋아졌던 게 내수로 이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수출이 괜찮고 내수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수출로 돈을 버는 거는 대부분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에서 버는 게 중소와 이 자영업자로 안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은 더 그게 또 굉장히 큰 문제라서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조심스럽게 하지만 저도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좀 불안하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그 하도급 대금 같은 것들을 쪼이겠죠. 아무래도 예전 같으면 또 뭐 더 주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 같은 것도 하고 그죠. 이러면서 쪼이고. 투자라든가 외국 쓰는 게 아니라 사내 유보금을 계속 그냥 더 맞습니다. 쌓는다든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경기 이게 저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크게 지금 대부분의 것들은 영향 요인이 좋은 영향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모르는 이제 변수도 있죠. 뭐 갑자기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네, 그걸 자꾸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그런 것까지 예측하자고 하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 아닌가요? 그걸 예측하셔가지고 자꾸 27년 전에는 그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대요. 본인이 확신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월세 살아야죠. 그렇죠. 그냥 월세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전세도 막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그 블랙스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하시면서까지 뭐 본인의 자산을 배분하시는 게 북한에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미사일 쏜다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저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집을 뭐 10채 가진 분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채 사고 그죠? 뭐 또는 갈아타기 하고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집 한 채에 있으면 다 떨어지면 다 떨어졌다가 오르면 다 오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지. 이걸 뭐 이거 뭐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과한 그죠? 예, 우려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지금 수도권 기준은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뭘 산다면 어떤 물건을 좀 사야 될까요? 일단 1주택자분들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단지들을 좀 정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두 개 정도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관망 수요가 아니라 대기 수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보시고 그 매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좀 보시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올해도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매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잠실 같은 경우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마 금매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 수준이다 그러면 뭐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대신에 이제 어느 지역을 사시느냐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지금은 입주가 많은 지역들이 올해 거의 마지막 입주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사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금액순으로 본다 그러면 광명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이민회경 뉴타운, 천호동에도 이제 천호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올해 적게는 이제 뭐 한 3,000세대, 많게는 이제 광명 뉴타운은 15,000, 16,000세대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제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는 게 좋고, 방배동에도 이제 재개발한 아파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은 방배동 또는 잠실 이런 데들도 입주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매물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하시면 좋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난 1, 2억밖에 없는데 뭘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셨을 때 광명 뉴타운에 가보시면 아주 초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방 하나짜리. 근데 대형 단지 2, 3천 세대의 그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지금 한 4, 5억 정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아파트들도 나중에는 올라요. 왜냐하면 그 대단지에 있고 좋은 지역에 있으면 우리가 한 동짜리 아파트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2억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고요. 예, 직접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생애 제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활용하시면 거의 80% 가까이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지금 사셔가지고 사시면 안정적, 이게 집이라는 게 무슨 그냥 투기 수단은 아니고요. 최근에 젊은 분들 보면 너무 투자로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시고요. 맞아요. 나중에 뭐 하시는데 정말 좋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게 좋고 주변에 그 유주택자 친구분들하고 어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집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대부분 좀 안 좋은 이야기예요. 약간 하락에 대한 이야기라. 하락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야 뭐 그 돈이 있으면 그냥 코인 해. 예, 아니면 야 요즘 뭐 그 만나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요즘 벤츠 신형 나왔더니 그거 괜찮아.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여러분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뭐 저는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요. 근데 엄청 동안이셨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한 100살까지 살기는 힘들 거예요. 남자니까. 90 정도 되면 한 30년 더 살면 끝나는데요. 그리고 저희 때는 뭐 죄송스럽지만 지금 그 국민연금 이런 게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사학연금까지 있고 이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 집사노도 그렇고 뭐 계속 맞벌이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잘못하면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120살까지 살 수도 있고. 맞다겠다가는. 지금 대기업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옛날보다도 더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계시는 제 후배분들 보면 더 빨리 나와요. 뭐 그리고 삼성전자도 요즘은 그렇게 뭐 미래 일자리 아니다 이래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20살까지 사신다. 지금 것도 계속 그저 꾸준히 자산관리 같은 거 하셔야 되는데 환자가 자꾸 벤츠 이야기하고 코인 이야기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코인 뭐 벌 때는 많이 벌 수 있는데요. 되게 변동성이 큰 상품은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보다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젊을 때는 좀 고생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나이 들어서 이제 편안하시려면 젊을 때 고생하셔야 되고요. 저는 젊은 분들이, 저도 이제 벤처를 하고 있는데요. 벤처 같은 거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 젊은 분들 만나가지고 저도 상담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안 하시려고 그래요. 대부분 어떤 일도. 예, 뭐 그냥 가만히 계시고 뭐 이러는데 저는 뭐 사업을 하시든, 그죠? 직장 생활을 하시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사시면 성공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열심히 안 사십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그러니까 옛날 저희 세대가 하듯이만 하시면 정말 괜찮게 정말 예, 부도 축적하실 수 있고 왜? 안 하니까. 그냥 앉아 코인이나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뭐 코인하는 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나쁘다고 얘기하신 건데. 저는 여러분 네, 뭐 비트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하시는 걸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가 자산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예, 포트폴리오를 잘 하셔야 돼요. 거기 올인하는 건 절대 예, 아니죠. 맞습니다. 그냥 집도 있으시고 코인도 어느 정도 하시고 뭐 주식도 하시고 이러는 건 좋은데 막 자산의 90%를 코인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 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MZ세대 소비 측면에서 저희 집이 이제 뭐 부유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흙수저라고 막 포장하고 싶진 않은데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뭐 넘칠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다 택시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30살에 참치를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을 저는 아직 기억해요. 와 이렇게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 그 당시 벌써 한 12년 전이니까 엄청 고급 참치집에 간 것도 아니에요. 일반 동원 참치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가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건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제 참치라는 그 식당의 가격이 엄청 비쌌다기보다 참치는 비싼 음식인데 내가 이제 처음 먹어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저는 이제 예전보다 소득이 굉장히 높아진 편이니까 그렇죠. 이제 늘 이제 집에 뭐 평소에 사실 여러분 김밥 먹고 막 급하게 먹습니다. 뭐 바쁘니까. 근데 한 번씩 이제 스시나 소고기 오마카세 같은 거 먹으러 가면 너무 젊은 사람들이 꽤 가끔 보여요. 이제 돈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닌 친구도 있을 때 와 이건 진짜 제가 그 당시 먹었던 참치랑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많은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나 들었고 두 번째가 내 집 마련도 정말 저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입지에 들어간다면 저도 뭐 집을 산 게 21년 11월이었거든요. 그때가 최고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서울로 한다면 막 떨어졌다가 또 반등하고 하는 거. 근데 좀 다른 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랑 좀 다르게 당연히 이제 오르고 떨어지면 뭐 기분이 뭐 좋기도 하고 떨어지기 뭐 안 좋기도 하지만 다른 것과 다르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맞습니다. 내 자산의 일부는 이제 여기에 파킹해놨다. 이제 난 또 다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으고 하는 거지. 이거 조금씩 뭔가 내 버팀목?
나는 다 망해도 집은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금융자산은 여러분들 그 해지를 내가 뭐 적금을 들고 있다 이러면 해지는 클릭 한 번로 해지가 가능하고 은행 가가지고 그냥 해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자산은 끝까지 안 팝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대출을 받아가 땡겨가지고 내가 뭐 생활안전자금으로 다른 걸 쓰시더라도 거의 이건 안 팔거든요. 그리고 팔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고 그죠? 이게 뭐 내놔야 되고 뭐 또 보러 이러면 귀찮고 또 가격 협상해도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산을 쌓아두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금융자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하는 드리는 부분도 그리고 아까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열심히도 와닿는 게 옛날에 사실 열심히 사는 게 그렇게 뭐 큰 대단한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열심히 살아서. 근데 요즘 시대가 좀 정말 좋은 게 열심히 사는 게 드디어 강점이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잘 사시면 됩니다. 예, 그냥 남들 다르게 그죠? 내가 열심히 출근해서 그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회사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옛날에 저희는 그냥 한 직장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뭐 2, 3년 후에 또 옮길 수 더 업그레이드가 옮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자, 원래 부동산 얘기를 좀 돌아서 그러면 이제 수도권 위주 많이 했으니까요. 지방도 한 번씩 한 줄 평씩만 5대 강력시 부산, 울산, 대구, 강주, 대전, 세종 한 줄 평씩만 가볍게 가겠습니다. 부산 현재 어땠고 앞으로 좀 올해 하반기 어떨 건지. 뭐 부산은 입주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예,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움직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제자분들이 예, 부산 쪽에서 중개업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곧 이제 매매 움직이고 좋아질 건데 이게 서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경상권이죠. 대구까지도 다 포함해서 입주 물량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계속 안 좋았고요. 여기 지역들은 대략 5년 오르고 5년 떨어지고 대부분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좋아지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거선호 지역 보시는 것이 좋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매매로 많이 전환되는 수요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선업이 지금 되게 괜찮습니다. 울산은 조선업 경기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옛날만큼 사람은 많이 안 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좋고 트럼프 시대에 또 조선업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은 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울산에 있는 중개사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울산은 전세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대구는 원체 이제 작년까지도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홍 시장께서 이제 아예 그냥 인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입주하는 물량이 몇천 세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될 것 같은데요.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은 역 주변으로 서대구역이나 동대구역 쪽으로 보면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아파트, 그 주상복합 아파트는 3개 동이 올라가는데요. 2개 동은 아파트고 1개 동은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텔도 대부분 다 30평으로 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적으로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그 주상복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지방은. 울산은 주상복합이 아예 안 됩니다. 울산도 서울처럼 태화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상복합을 여기 많이 지었는데 거의 예전에 분양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가격이 옛날 가격을 지방분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그 주상복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좋아하는데? 예, 서울은. 왜요? 그러니까 지방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옛날 좀 보수적인 면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냥 아파트라 그러면 뭐 이렇게 땅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아직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많고요. 네, 그런 성향들이 조금 서울하고 조금 서울은 지금 주상복합 좋아하는 분도 많고요. 주상복합이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마포도 보면 한강 프로지오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가격이 되게 높거든요. 30평이 뭐 20억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높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오히려 한강 조망을 더 신경 쓰시는데요. 지방으로 갈수록 주상복합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요. 그나마 좀 있는 데가 해운대. 예, 해운대는 사실은 주상복합이라는 게 조망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상복합과 아파트의 이게 정확한 차이는 주상복합 어쨌든 상가랑 주거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파트는 상가 건물이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구분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는 따로 있고 그다음 단지가 좀 형성되는 거고 주상복합은 단지는 없고 그냥 상가 이렇게 뭐 한두 동 이런 도 이제 주상복합도 아니면 단지도 형성될 수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게 밑에 상가가 있다는 게 큰 차이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상업지에 들어서거든요. 네. 그래서 상업지에 사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집은 나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파트는 그래도 산책할 때가 있고 요즘은 여러분들 신축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 조경을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아파트 한 바퀴만 도시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데들이 이제 그냥 일반 아파트고요. 근데 주상복합은 일단 좀 번잡스러운 거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직도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번잡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밑에 상가가 있으면 좀 지저분하다고 또 생각하시고 옛날에 여러분 빌딩 같은 경우가 상가가 다 밑에 있었어요. 큰 빌딩이. 그래서 저도 이제 첫 직장이 정경련인데 정경련에서도 그 상업시설은 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 난다고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1, 2층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너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상가라는 거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안 보이는 데 있어야 되지. 이게 뭐 주상복합 상가는 상가만 보이잖아요.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시지 않고, 예, 그리고 또 이 면적 자체도 사실은 좀 적거든요. 주상복합이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주차하기도 좀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몇 대 내려가셔야 되니까 불편하시는 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이 인기가 지방으로 갈수록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뉴스, 언론, 기사, 유튜브도 나오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거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거래량하고 매물 같은 것들을 네.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시는 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뭐 서울 같은 경우 10,000건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거래가 많이 된다 그러면 5,000건이 넘고요. 아마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한 5, 6천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너무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진짜 곧 폭락할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본인들이 살려고 하고 있는 대기 수요는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기가 생기면 확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속 뭐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데 뭔가 그 대기 수요 그리고 요게 뭔가 규제가 해제되거나 최근에 이제 토호제 해제되면서 지방분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뭐 엘리트 중에 32억까지 거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2억 9천까지도 거래됐는데요. 32억 거래된 건 지방분들이 사셨어요. 그동안 이제 실거주 해야 되니까 못 사시는 거예요. 지방자산가 분이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뭔가 기회가 딱 되니까 그냥 확 들어오셔가지고 사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기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IMF 끝나고 난 다음 그리고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매물의 수준이 한 30% 떨어진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도 우리가 처음에는 나라 망한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30% 넘게 막 가격을 던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락하려면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을 가지고 뭐 판단하시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매물도 최근에 뭐 매물이 8만 개, 9만 개 되니까 폭락할 거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신 대부분인데요. 매물의 질이 중요하지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매물 양이 가장 적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2022년 말 23년 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시장이 안 좋았을 때예요. 내놔도 안 팔리면 안 내놓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물을 내놓고 뭐 팔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물의 호가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 서울만 하더라도 매물의 호가가 예전에 여러분이 한 20, 30% 떨어졌던 가격을 생각하시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가보시면 대부분이 호가가 높아요. 즉 엘리트라는 것도 거의 30억 가까운 수준에서 지금 또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물의 질을 보셔야 되고요. 거래량이라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상승기예요, 계속. 이 하락기라는 것은 우리가 금융위기가 오거나 IMF가 왔을 때 하락기입니다. 금융위기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부터 떨어져 2013년까지 떨어졌어요. 2010년, 11년도에는 집주인들이 정말 싼 가격에 내놔도 아무도 안 샀었습니다. 강남도. 그런 때가 하락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가격 떨어지면 매수세가 확 붙거든요. 그럴 때는 상승기예요, 상승기. 상승기인데 중간중간에, 그죠? 금리를 너무 1년 만에 7배나 금리를 올렸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 시기가 중간중간에 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나 가장 위험한 투자 뭐라고 보시나요? 아파트 말고는 안 하시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나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상품을 하시는 게 좋고요.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때에 비해서 짓지도 많이 않았어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안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죠. 분양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기존에 지어진 것도 많고요.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근무 환경들도 옛날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단전에 상가 이런 데 가시더라도 저도 이제 뭐 치킨집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홀에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집에 그 갖고 오면 치우기가 귀찮잖아요. 쓰레기 버려야 되고, 이거 치킨 뼈다구는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냥 그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홀에서 먹겠다 그러면 떼기 싫어하세요. 그냥 픽업 하시면 40% 할인해 드린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홀 자체가 좁고요. 이젠 대부분 배달만 해요. 그래서 음식점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상업용 시설에 많은데요. 대부분 배달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같으면 100평을 쓴다 그러면 이제는 50평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시설들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최근에는 상가가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상가를 안 짓는 방향으로도 많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야 상가를 안 지어도 돼? 아파트는 원래 상가를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안 짓는 아파트도 많이 늘어날 정도로 이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그죠?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생기시면서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예전엔 지식산업센터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지식산업센터에 조그맣게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 자체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오피스 공간 조그만 것도 잘 분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파트. 왜냐하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강남의 좋은 지역의 꼬마 빌딩들은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는데 이면도로만 들어가 보시면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강남에도.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저희같이 이제 벤처 기업들이 최근에는 창업하는 벤처 기업도 거의 없고요. 기존의 벤처기업들도 투자를 거의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조그만 사무실로 옮기고 아니면 뭐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업용은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아파트는 지금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가 이미 꼬마 빌딩화 되어 있어요. 수익률도 꼬마 빌딩보다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월세가 꼬마 빌딩보다 좋고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있고요. 가격도 꼬마 빌딩이에요. 30평이가 70억인데 70억 우리나라 꼬마 빌딩의 거래량 서울의 꼬마 빌딩 거래량의 60% 정도가 50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 자체가 꼬마 빌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는 합쳐가지고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나 수요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가로수길 굉장히 오랜만에 지나갔는데 지금 제가 찍은 영상 올라갈 건데 그 메인 도로 있잖아요. 거기 양쪽을 제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 둘 다 왕복을 한번 해봤는데 그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실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 거기다가 그 비어있고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지 공실이 많다고 사람이 없어진지 몰라도 사람도 별로 없고 공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제가 또 전문가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안 낮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건물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시간 싸움이 시작된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빌딩이 이제 수익환원법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월세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뭐 상업용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은 그 아파트 가격 그 평당 가격하고 상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츠 같은 상품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가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나 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상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뭐 실평수 10평을 하면 20평을 해야 되고요. 이게 평당 싼 데가 한 5천만 원이고요. 비싼 데는 평당 1억 하거든요. 그러면 20억인데 20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상가도 가끔씩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하는데요. 상가에 업종이 들어와서 20억의 그 가격에 수익환원법으로 맞춰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만약 그게 병원이 많다 그러면 약국은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카지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국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상가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단지 내 상가도. 그냥 아파트 평당 가격에 그냥 맞춰야 되는데요.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분양받은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떨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월세를 못 떨어뜨리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죄송한데 이번에는 시간 싸움에 건물주가 좀 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기에 찝어주시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입주장이 거의 2025년에 아마 그 실수요자분들한테 맞춤형 입주장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을 이제 광명뉴타운, 이문희경뉴타운, 천원뉴타운 이런 데들을 좀 잘 누리시면 아주 좋은 가격에 그런 가격, 천원뉴타운 또 되게 좋은 데인데요. 그게 20평이 한 12억, 30평이 한 14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인데 굉장히 저렴하고 한강에도 되게 가깝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좀 선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분양가도 계속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그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전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집만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공급 부족의 거의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번에 또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심영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